어머니 이제 그만 요양원 가세요. 며느리 수진이가 내뱉은 말에 나는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을 놓을 뻔했다. 아니 정확히는 놓았다. 찻잔이 탁자에 부딪히는 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다. 뭐라고?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우리 형편이 어려운 거. 애들 학원비에 대출 이자에 살기가 너무 빠듯해요. 솔직히 어머니 병원비까지 감당할 여력이 없어요. 수진이의 목소리는 냉정했다. 5년 전 아들과 결혼할 때 그렇게 공손하고 착하던 모습은 어디 가고 지금은 눈빛조차 차갑기만 했다. 병원비는 내가 알아서 할게.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어머니. 수진이가 말을 끊었다. 어머니가 집에 계시면 제가 신경 써야 할 게 너무 많아요. 식사 준비하고 약 챙기고 병원 모시고 가고. 저도 이제 지쳤어요. 요양원에 가시면 전문적으로 케어 받으실 수 있잖아요.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남편을 10년 전에 먼저 보내고 아들 내외와 함께 살기 시작한 게 5년 전이었다. 그동안 나는 최대한 짐이 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밥도 내가 해먹고 빨래도 내가 하고 청소도 내가 했다. 며느리에게 부담 주기 싫어서였다. 수진아, 내가 뭘 잘못했니? 말해봐, 고칠게. 잘못한 게 아니라. 아휴, 어머니는 왜 이렇게 말이 안 통하세요? 수진이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어머니 옷차림 때문에 창피해요. 친구들이 놀러와도 어머니 모습 보이기 싫어서 미리 외출 좀 해달라고 부탁드리는 거 아시죠? 20년 넘은 옷 입고 낡은 가방 들고 다니시는 거 보면 우리가 어머니 학대하는 것처럼 보여요. 칼로 가슴을 찌르는 것 같았다. 나는 검소하게 살았을 뿐이다. 옷이 낡아도 깨끗하면 됐고 가방이 오래됐어도 쓸 수 있으면 됐다. 자식들에게 부담 주고 싶지 않았다. 용돈 달라는 소리도 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눈치 보지 않고 살고 싶었을 뿐이다. 그래, 요양원 비용은 얼마나 드는데? 월 200만 원 정도요. 어머니가 국민연금 받으시잖아요. 그거로 충당하시면 돼요. 월 200만 원. 내 국민연금은 50만 원이었다. 나머지 150만 원은 어떻게 하라는 건지. 부족한 돈은? 그건 어머니가 알아서 하셔야죠. 우리도 여유가 없어요. 지금 들려드리는 이야기 마음에 와닿으셨나요? 좋은 글과 따뜻한 목소리가 그리우실 땐 언제든 저희 대한민국 플렉스를 찾아주세요. 화면 아래에 있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한 번씩 꾹 눌러주시면 매일 더 깊은 울림이 있는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수진이가 냉정하게 말했다. 그 순간 거실 문이 열리며 아들 민수가 들어왔다. 왔어? 저녁 먹어? 내가 물었지만 민수는 나를 쳐다보지도 않고 소파에 털썩 앉았다. 엄마, 수진이 말 들었어? 요양원 알아봤으니까 다음 주에 상담 가자. 민수야, 엄마는? 엄마, 나도 힘들어. 회사에서 구조 조정한다고 난리고 애들 교육비는 계속 오르고. 솔직히 엄마까지 챙길 여력이 없어. 아들마저 이런 말을 하다니. 그래, 알았다.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무릎이 시큰거렸지만 표정은 애써 평온하게 유지했다. 근데 엄마, 혹시 돈 좀 있어?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무슨 돈? 아빠 돌아가시고 나서 받은 보험금 같은 거. 그거 아직 좀 남아있지 않아? 우리 대출 이자가 너무 부담돼서. 아, 이제야 본색이 드러나는구나. 없다. 다 썼어. 에이 설마. 엄마가 뭘 그렇게 써? 병원비 빼면 남았을 텐데. 수진이가 끼어들었다. 정말 없어. 믿거나 말거나. 나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등 뒤로 민수와 수진이가 뭐라고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다. 서랍을 열고 낡은 통장을 꺼냈다. 그리고 그 안에 끼워둔 서류 한 장을 펼쳤다. 토지 보상 협의 안내문. 경기도 양평에 있는 내 땅 3,000평. 정부에서 도로를 내면서 수용하기로 했고 보상금은 45억 원이었다. 다음 주면 계좌로 입금된다. 나는 쓸쓸하게 웃었다. 요양원이라. 좋지. 내 돈으로 최고급으로 가야겠다. 그리고 내일 당장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를 걸기로 마음먹었다. 이 재산
단 한 푼도 저 불효 자식들에게 주고 싶지 않았다. 다음날 아침 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어젯밤 한숨도 제대로 못 잤지만 이상하게 머리는 맑았다. 거실로 나가니 수진이가 아이들 도시락을 싸고 있었다. 어머니, 오늘 요양원 상담 예약했어요. 오후이시니까 준비하세요. 나 오늘 병원 가야 돼. 검사 결과 나오는 날이야. 거짓말이었다. 그럼 내일 가시든가요? 요양원은 다음 주로 미룰게요. 수진이가 성의 없이 대답했다. 나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이고는 방으로 돌아와 옷을 갈아입었다. 20년 된 검은색 점퍼에 낡은 운동화. 거울을 보니 정말 초라한 모습이었다. 이제 곧 달라질 거야. 나는 가방에 통장과 서류를 챙겨넣고 조용히 집을 나섰다. 법무법인 정도 사무실은 강남 한복판에 있었다. 고층 빌딩 20층, 깔끔한 인테리어의 접수 데스크에서 젊은 여직원이 나를 위아래로 후어봤다. 어떻게 오셨어요? 목소리에 살짝 무시하는 뉘앙스가 섞여 있었다. 변호사님과 상담 예약했어요. 김영숙입니다. 아, 잠시만요. 여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표정이 조금 달라졌다. VIP 상담실로 안내해드릴게요. 이쪽으로 오세요. VIP 상담실? 나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따라갔다. 넓고 고급스러운 상담실에 앉아 기다리니 곧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들어왔다. 안녕하세요. 변호사 박준혁입니다. 그는 정중하게 인사하며 내 맞은편에 앉았다. 토지 보상 관련해서 상담 원하신다고 하셨죠? 45억 규모라고 들었습니다. 네, 맞아요. 나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 건넸다. 박 변호사는 꼼꼼히 서류를 검토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보상금 산정도 적정하고 절차도 거의 마무리 단계네요. 다음 주면 입금될 겁니다. 그게 아니라 유언장을 쓰고 싶어요. 유언장이요? 박 변호사가 놀란 표정으로 나를 쳐다봤다. 건강이 안 좋으신 건가요? 아니에요. 그냥 미리 준비하고 싶어서요. 자식들한테 재산 한 푼도 안 주고 싶어요. 나는 담담하게 말했다. 혹시 자녀분들과 갈등이 있으신가요? 갈등이라기보다는 실망했어요. 나는 어제 있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했다. 요양원 이야기, 며느리의 냉대, 아들의 무관심. 박 변호사는 진지한 표정으로 듣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다. 법적으로는 유류분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녀들이 최소한의 상속분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죠. 전체 재산의 절반을 법정 상속분으로 하는데 자녀가 한 명이시면 그 절반인 4분의 1이 유류분입니다. 그럼 11억 정도는 어쩔 수 없이 주게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유류분 반환 청구는 자녀가 직접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또한 박 변호사가 잠시 말을 멈췄다. 생전에 재산을 처분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기부를 하시거나 신탁을 설정하시거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기부요? 네, 사회복지법인이나 장학재단에 기부하시면 됩니다. 생전 증여는 유류분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물론 사망 전 1년 이내의 증여는 포함될 수 있지만 지금부터 준비하시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제가 편하게 살 수 있을 만큼만 남기고 나머지는 기부하고 싶어요. 그리고요? 제가 아파서 돌봐줄 사람이 필요할 때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와 도와주는 사람에게만 뭔가 남기고 싶어요. 그게 가능할까요? 박 변호사가 미소를 지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유언 대용 신탁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조건부로 재산을 남길 수 있죠. 우리는 2시간 넘게 상담을 이어갔다. 박 변호사는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했고 나는 신중하게 선택했다. 집으로 돌아오니 저녁 6시였다. 거실에는 민수와 수진이 그리고 딸 은지까지 모여 있었다. 엄마 어디 갔다 와? 민수가 물었다. 병원? 무슨 병원? 검사 결과는? 괜찮대. 나는 짧게 대답하고 부엌으로 갔다. 저녁을 차리려는데 수진이가 따라왔다. 어머니, 내일 요양원 상담 꼭 가셔야 해요. 다음 주부터 입소 가능하대요. 알았어. 그리고요?
수진이가 목소리를 낮췄다. 혹시 어머니 숨겨둔 돈 없으세요?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우리도 진짜 힘들어요. 민수 오빠 회사에서 희망퇴직 대상자 명단에 올랐어요. 지금 대출 이자만 월 200만 원인데. 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구나. 없어. 정말 없어. 에이, 아버지 보험금만 5천만 원 받으셨잖아요. 그거 다 어디 쓰셨어요? 병원비하고 생활비로 다 썼어. 말도 안 돼요. 어머니가 뭘 그렇게 써요? 옷도 안 사 입으시고 외식도 안 하시잖아요. 수진이가 목소리를 높였다. 믿거나 말거나. 나는 냉정하게 대답하고 부엌을 나왔다. 거실에서 은지가 나를 불렀다. 엄마, 나도 할 말 있어. 은지는 내 친딸이었다. 5년 전에 결혼해서 지금은 수원에 살고 있었다. 뭔데? 엄마, 우리의 유치원비 좀 도와줄 수 없어? 한 달에 60만 원인데 진짜 부담돼. 은지야, 엄마가 무슨 돈이 있니? 오빠는 엄마랑 같이 살잖아. 나는 뭐야? 나는 결혼했다고 아무것도 못 받아? 은지의 목소리도 날카로웠다. 엄마, 솔직히 오빠 내가 엄마 모시는 거 힘들다고 하면 내가 모실게. 대신 오빠가 받을 거 나한테 줘. 순간 웃음이 나왔다. 이게 내가 낳고 키운 자식들이란 말인가? 너희들 엄마 죽기만 기다리는 거니? 내가 조용히 물었다. 거실이 순간 조용해졌다.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아니면 뭐야? 돈 타령만 하고 요양원 보내려고만 하고. 엄마는 그저 짐이야? 엄마, 우리도 힘들어서 그래. 됐어. 다들 나가. 나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밖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신경 쓰지 않았다. 침대에 누워 핸드폰을 켰다. 박 변호사가 보낸 문자가 와 있었다. 서류 작성 완료했습니다. 내일 오전에 사무실로 오셔서 서명하시면 됩니다. 나는 답장을 보냈다. 감사합니다. 내일 꼭 가겠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다. 내일부터 내 인생이 달라질 것이다. 더 이상 눈치 보지 않고, 더 이상 짐이 되지 않으려 애쓰지 않고, 당당하게 내가 원하는 대로 살 것이다. 다음날 오전, 나는 다시 박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다. 이번에는 접수 데스크 직원이 공손하게 인사했다. 김영숙 고객님, 변호사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상담실에 들어서니 박 변호사가 미소를 지으며 일어섰다. 어제 말씀하신 대로 서류 준비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여러 장의 문서가 놓여 있었다. 이건 유언 대용 신탁 계약서입니다. 어머님께서 15억 원을 신탁 재산으로 설정하시고 나머지 30억은 생전에 자유롭게 쓰시거나 기부하실 수 있습니다. 신탁 재산은 어떻게 되는 거죠? 어머님께서 돌아가신 후에 집행됩니다. 여기 보시면 조건을 명시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생전에 성심껏 간병하고 효도한 사람에게 지급한다는 식으로요. 나는 천천히 서류를 읽어 내려갔다. 그리고 이건 기부 약정서입니다. 사회복지법인 따스한 손길에 10억 원을 기부하시기로 하셨죠? 네, 독거노인 지원하는 곳이라고 했죠? 맞습니다. 좋은 곳에 기부하시는 겁니다. 나는 서류에 하나하나 서명했다. 보상금 입금되면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님, 박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혹시 자녀분들께 미리 말씀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아니요. 나중에 알게 될 거예요. 알겠습니다. 어머님 결정을 존중하겠습니다. 사무실을 나서는데 휴대폰이 울렸다. 수진이었다. 어머니, 지금 어디세요? 요양원 상담 시간 1시간 남았어요. 알았어. 지금 가는 중이야. 나는 한숨을 쉬며 택시를 잡았다. 실버빌 요양원이라는 간판이 보였다. 건물은 오래됐고 페인트가 여기저기 벗겨져 있었다. 입구에서 수진이가 팔짱을 끼고 기다리고 있었다. 어머니, 왜 이렇게 늦으세요? 약속 시간 다 됐잖아요. 미안해. 우리는 원장실로 안내됐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자 원장이 작은 미소를 지으며 악수를 청했다. 어르신 환영합니다. 저희 요양원은. 원장은 시설을 자랑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복도를 지나오면서 본 광경은 그리 좋지 않았다. 좁은 방에 4명씩 들어가 있고
휠체어에 앉은 노인들이 무표정하게 TV만 바라보고 있었다. 비용은 월 200만 원입니다. 식사, 간병, 의료 서비스 모두 포함이에요. 원장이 말했다. 어머니 국민연금이 50만 원이니까 나머지 150만 원은 제가 부담해야 하는 거죠? 수진이가 원장에게 물었다. 아니요, 보호자님께서 부담하실 필요 없습니다. 어르신 본인이 부담하시면 됩니다. 그럼 어머니가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기초수급자 신청을 하시거나 아니면 원장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가족분들께서 조금씩 나눠서 부담하시는 게 일반적입니다. 에이, 우리 사정도 어려운데 150만 원을 어떻게 내요? 어머니, 솔직히 숨긴 돈 있으시면 지금 말씀하세요. 수진이가 날카롭게 말했다. 나는 가만히 요양원 내부를 둘러봤다. 이런 곳에서 여생을 보내라고? 자식들이 이런 곳을 골랐다고? 여기 입소는 안 할게요. 네? 수진이가 눈을 크게 떴다. 어머니 무슨 소리예요? 여기 괜찮잖아요. 안 괜찮아. 나는 여기 안 들어가. 그럼 어쩌려고요? 집에 계속 있으시려고요? 수진이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제발 좀 현실을 보세요. 우리가 어머니 모실 형편이 안 된다니까요. 아니면 어머니가 돈을 내시든가요. 원장이 난처한 표정으로 우리를 바라봤다. 일단 오늘은 상담만 하시고 다시 생각해 보시는 게 생각할 것도 없어요. 나는 안 들어가요.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어머니, 수진이가 내 팔을 붙잡았다. 어머니, 우리 정말 한계예요. 이러시면 우리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 그럼 너희가 어떻게든 해봐. 나는 팔을 뿌리치고 요양원을 나왔다. 뒤에서 수진이가 뭐라고 소리치는 게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휴대폰이 또 울렸다. 이번엔 은지였다. 엄마, 수진이한테 들었어. 요양원 거부하셨다며? 그래. 엄마, 그럼 우리 집으로 오세요. 내가 모실게. 은지의 목소리는 달콤했다. 대신 조건이 있어요. 엄마가 가진 돈 있으면 다 털어놔요. 그리고 나중에 유산도 오빠랑 반반 나눠 갖기로 약속해요. 역시 돈이었다. 은지야, 엄마 돈 없어. 없긴요. 아빠 보험금도 있고 혹시 아빠가 회사 다닐 때 퇴직금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다 썼어. 엄마, 그렇게 나오시면 나도 모를 거예요. 오빠네 집에서도 못 살고 나도 안 모시면 어쩔 거예요. 정말 길거리에 나앉으실 건가요? 은지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다. 그래, 내가 알아서 할게. 나는 전화를 끊었다. 집에 도착하니 민수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엄마, 들어와. 거실에는 민수와 수진이 그리고 화상통화로 연결된 은지까지 있었다. 엄마, 우리 가족회의 좀 하자. 민수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엄마 상황을 정리해보자. 엄마는 집에 계속 있고 싶다. 그런데 우리는 엄마를 모실 여력이 없다. 그럼 해결책은 하나밖에 없어. 엄마가 독립적으로 사실 수 있을 만큼의 자금을 마련하는 거야. 독립적으로? 원룸이라도 하나 얻으시고 거기서 사세요. 생활비는 국민연금으로 충당하시고. 수진이가 거들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어머니랑 같이 사는 거 저희도 힘들어요. 눈치 보이고 불편하고. 차라리 따로 사시는 게 서로한테 좋아요.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알았어. 나갈게. 정말요? 수진이가 놀란 표정을 지었다. 어머니, 진짜 나가실 거면 보증금이랑 이사 비용은 어떻게 하실 건데요? 내가 알아서 할게. 에이, 설마. 수진이가 비웃듯 말했다. 어머니가 무슨 돈이 있다고. 그냥 허세 부리시는 거죠? 나는 대답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갔다. 침대에 앉아 휴대폰을 켰다. 박 변호사에게 문자를 보냈다. 최고급 실버타운 알아봐 주세요. 돈은 상관없습니다. 곧 답장이 왔다. 알겠습니다. 내일 몇 군데 알아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이제 3일 후면 보상금이 들어온다. 그때부터 내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더 이상 무시당하지 않고 더 이상 짐 취급받지 않고 당당하게 살 것이다. 3일 후 아침 9시 나는 은행 VIP 창구에 앉아 있었다. 창구 직원이 공손하게 통장을 건네며 말했다.
고객님, 45억 원 입금 확인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통장에 찍힌 숫자를 보는 순간 심장이 쿵하고 뛰었다. 45억 원. 평생 한 번도 본 적 없는 금액이었다. 고객님, 자산관리 상담을 받아보시는 건 어떠세요? 저희 프라이빗 뱅킹 센터에서. 괜찮아요. 이미 변호사랑 다 상의했어요. 나는 통장을 가방에 넣고 은행을 나섰다. 휴대폰을 꺼내 박 변호사에게 전화했다. 변호사님, 입금됐어요. 확인했습니다. 그럼 약속대로 진행할게요. 사회복지법인에 10억, 신탁계좌에 15억 이체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려요. 그리고 실버타운은요? 어제 말씀드린 로얄 실버타운 계약금 넣으시면 됩니다. 한 달에 500만 원이고 계약금은 1억입니다. 좋아요. 바로 진행해 주세요. 전화를 끊고 나는 백화점으로 향했다. 백화점 명품관에 들어서자 직원들이 내 차림새를 보고 살짝 눈살을 찌푸렸다. 하지만 나는 신경 쓰지 않고 한 브랜드 매장으로 들어갔다. 어서 오세요.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직원이 형식적으로 인사했다. 코트 좀 보여줘요. 네, 이쪽에 있습니다. 직원이 나를 구석 쪽 저렴한 라인으로 안내하려 했다. 아니요, 저기 마네킹이 입고 있는 거요. 나는 쇼윈도에 있는 캐시미어 코트를 가리켰다. 가격표가 480만 원이었다. 아, 그건 좀 고가라서요. 다른 걸 보시는 게. 입어볼게요. 직원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지만 코트를 가져왔다. 나는 탈의실에서 입어보고 거울을 봤다. 놀랍게도 잘 어울렸다. 이거 주세요. 그리고 저기 구두랑 가방도요. 네? 아, 네. 직원이 당황하며 계산대로 갔다. 총 850만 원입니다. 카드로 하시겠어요? 네. 나는 카드를 건넸다. 직원이 결제를 하더니 눈이 커졌다. VIP 블랙카드시네요. 죄송합니다, 고객님. 제가 실례를 많이 했습니다. 괜찮아요. 나는 새 옷으로 갈아입고 백화점을 나왔다.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저녁 6시 나는 집에 돌아왔다. 거실에는 민수와 수진이가 TV를 보고 있었다. 나를 보더니 수진이가 깜짝 놀라며 일어났다. 어머니? 그 옷은 어디서 샀어? 뭐요? 그 옷 얼마짜리인데요? 수진이가 코트를 후어보더니 입을 벌렸다. 이거 명품이잖아요. 어머니, 돈이 어디 있다고 이런 걸 사요? 민수도 일어나 나를 쳐다봤다. 엄마, 진짜 숨긴 돈 있었어? 이제 숨길 필요 없어서 말하는데. 나는 소파에 앉으며 천천히 말했다. 나 돈 생겼어. 많이. 얼마나요? 수진이가 황급히 물었다. 45억. 거실이 조용해졌다. 민수와 수진이가 서로를 쳐다봤다. 엄마, 지금 농담하시는 거지? 아니, 양평에 땅이 있었어. 아빠가 40년 전에 산 거. 이번에 정부에서 도로 내면서 보상금 나왔어. 45억이요? 진짜로요? 수진이의 목소리가 떨렸다. 응. 오늘 입금됐어. 세상에. 민수가 소파에 털썩 앉았다. 엄마, 그럼 그동안 왜 말 안 하신 거예요? 말할 필요가 없었으니까. 나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그리고 너희들 반응이 궁금하기도 했고. 무슨 반응이요? 너희가 나한테 어떻게 대하는지, 돈 없는 늙은이한테 어떻게 구는지 보고 싶었어. 수진이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어머니, 그건 됐어. 다 봤어.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참고로 말하는데 나 다음 주에 이사 나가. 로얄 실버타운이라고 아니? 강남에 있는 최고급 실버타운. 거기 들어가. 실버타운이요? 거기 한 달에 얼마인데요? 500만 원. 그리고 계약금으로 1억 냈어. 민수가 벌떡 일어났다. 엄마, 500만 원씩이나 쓰시게요. 그 돈이면 우리 대출 다 갚을 수 있어요. 너희 대출이 나랑 무슨 상관이야? 엄마가 돈이 있으면 자식 좀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수진이가 소리쳤다. 도와줘? 너희가 나한테 뭘 해줬는데? 같이 살아드렸잖아요. 내가 부탁했어? 너희가 요양원 보내려고 했지. 그건
수진이가 말을 잇지 못했다. 그리고 말이야. 나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다. 나 유언장 썼어. 45억 중에 10억은 복지단체에 기부했고 15억은 신탁으로 묶었어. 나한테 진심으로 효도하는 사람한테만 주기로. 뭐라고요? 민수가 다가왔다. 엄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우리가 아들이고 며느리잖아요. 아들? 며느리? 나는 차갑게 웃었다. 창피하다고 했지? 궁상 맞다고 했지? 요양원 보내려고 했지? 그게 아들이 할 짓이야? 엄마, 그건 우리 형편이 어려워서. 형편? 그럼 지금은 형편이 좋아진 거야? 내가 돈 생겼다니. 민수가 입을 다물었다. 수진이가 무릎을 꿇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짧았어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앞으로 잘할게요. 정말 잘할게요. 이제 와서? 어머니, 제발요. 우리 진짜 힘들어요. 대출금만 2억이에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안 돼. 나 이미 다 정리했어. 엄마. 민수가 내 팔을 붙잡았다. 엄마, 나 진짜 회사에서 잘릴 것 같아. 제발 좀 도와줘. 1억만 아니 5천만 원만. 손 놔. 엄마. 손 놔라고. 나는 팔을 뿌리쳤다. 너희들 내가 돈 없을 때는 짐 취급하더니 이제 와서 애걸하는 거야?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민수가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나 방 정리할게. 다음 주면 나갈 거니까 신경 쓰지 마. 나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밖에서 민수와 수진이가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다. 엄마, 문 열어줘요. 어머니, 제발요.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나는 귀를 막고 침대에 누웠다. 가슴이 아팠다. 내가 낳고 키운 자식이 저렇게까지 변할 줄은 몰랐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이제 나는 당당하게 살 것이다. 누구한테도 눈치 보지 않고 누구한테도 미안해하지 않고. 휴대폰이 울렸다. 은지였다. 받지 않았다. 연달아 문자가 왔다. 엄마, 오빠한테 들었어. 45억? 진짜야? 엄마, 나는 달라. 나는 진짜 엄마 모실 생각이었어. 엄마, 전화 좀 받아. 제발. 나는 휴대폰을 꺼버렸다. 창밖을 보니 달이 떠 있었다. 새로운 시작. 이제부터 내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일주일 후 이사하는 날. 나는 새벽부터 일어나 짐을 쌌다. 사실 짐이랄 것도 없었다. 옷 몇 벌과 사진첩, 그리고 남편이 남긴 시계 하나. 그게 전부였다. 거실로 나가니 민수와 수진이가 소파에 앉아 있었다. 밤새 잠을 못 잔 듯 눈이 충혈돼 있었다. 엄마, 정말 가시는 거예요? 민수가 간청하듯 물었다. 그래. 엄마, 제발 한 번만 더 생각해봐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이미 생각 다 했어. 수진이가 다가왔다. 어머니, 저 진짜 반성했어요. 앞으로 어머니한테 잘할게요. 아침마다 맛있는 거 해드리고 병원도 모시고 다니고. 필요 없어. 어머니. 수진이가 내 손을 붙잡았다. 제발요. 우리 애들 생각해서라도. 애들한테 할머니 필요해요. 애들? 나는 손을 뿌리쳤다. 너희 애들이 나 궁상 맞다고 창피할 때는 생각 안 했으면서. 그건.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다. 이삿짐센터 직원들이었다. 김영숙 고객님 댁 맞으신가요? 네, 맞아요. 직원들이 들어와 내 짐을 들었다. 민수가 황급히 일어났다. 엄마, 진짜 이러시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헤어지는 거예요? 헤어지는 게 아니야. 그냥 따로 사는 거지. 너희가 원했잖아. 그건 엄마가 돈 없을 때. 민수가 말을 멈췄다. 자기가 무슨 말을 했는지 깨달은 모양이었다. 그래, 맞아. 내가 돈 없을 때는 요양원 보내려고 했지. 이제 와서 뭘 바라는 거야? 나는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다. 엄마. 민수가 뒤따라왔다. 엄마, 나 진짜 회사에서 잘렸어. 다음 달이면 퇴직이야. 제발 좀 도와줘. 엄마, 나 너무 힘들어. 민수가 울먹였다. 민수야.
나는 돌아서서 아들을 바라봤다. 넌 언제 한 번이라도 엄마가 힘들다고 생각해 본 적 있니? 그건 엄마도 힘들었어. 눈치 보면서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니? 창피하다는 말 들을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아니? 엄마 미안해. 이제 미안하다고 하지 마. 너무 늦었어. 나는 현관문을 열고 나섰다. 뒤에서 수진이가 소리쳤다. 어머니, 우리 이렇게 끝내시는 거예요? 정말 한 푼도 안 주실 거예요? 나는 대답하지 않고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로얄 실버타운은 강남 한복판에 있는 30층짜리 건물이었다. 1층 로비부터 고급스러운 분위기가 물씬 풍겼다. 김영숙 고객님 환영합니다. 매니저가 미소를 지으며 나를 맞이했다. 15층 프리미엄 스위트룸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 방문을 여니 넓은 거실과 침실 그리고 한강이 보이는 발코니가 나왔다. 와, 나도 모르게 감탄사가 나왔다. 식사는 1층 레스토랑에서 제공됩니다. 미슐랭 스타 셰프가 운영하고 있어요. 그리고 2층에는 헬스장과 수영장, 3층에는 문화센터가 있습니다. 병원은요? 건물 내에 전문의가 상주하는 클리닉이 있습니다. 24시간 응급 의료 서비스도 제공되고요. 좋네요. 그리고 고객님 이거 받으세요. 매니저가 카드 한 장을 건넬다. VIP 멤버십 카드입니다. 이걸로 건물 내 모든 시설을 이용하실 수 있어요. 짐을 풀고 발코니에 나가 한강을 바라봤다. 햇살이 강물에 반짝였다. 이게 내 새로운 삶이구나. 휴대폰이 울렸다. 은지였다. 이번에는 받았다. 엄마. 왜? 엄마, 나 진짜 화났어. 45억이나 있으면서 왜 나한테는 말 안 한 거야? 말할 필요가 없었으니까. 엄마, 나는 오빠랑 달라. 나는 진짜 엄마 생각했어. 그래? 그래서 유치원비 도와달라고 했니? 그건 정말 힘들어서. 은지야, 너도 똑같아. 돈 없을 때는 관심도 없다가 돈 생겼다니까 이러는 거잖아. 엄마, 그게 아니라. 됐어. 난 너희한테 기대 안 해. 나 혼자 잘 살 거야. 엄마. 나는 전화를 끊었다. 저녁 6시 1층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는데 옆 테이블에 70대로 보이는 할머니가 앉아 있었다. 혹시 새로 오신 분이세요? 할머니가 먼저 말을 걸었다. 네, 오늘 입주했어요. 아, 반가워요. 저는 이순자예요. 여기 산지 2년 됐어요. 김영숙입니다. 여기 어때요? 마음에 드세요? 좋네요. 생각보다 훨씬 좋아요. 순자 씨가 미소를 지었다. 저도 처음엔 적응하기 힘들었어요. 자식들이랑 떨어져 사는 게 외로워서요. 그런데 이제는 여기가 더 편해요. 자녀분들은요? 아들이 둘 있어요. 근데 뭐 바쁘다고 잘 안 와요. 명절 때나 한 번씩 오고. 순자 씨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다가 다시 밝아졌다. 그래도 괜찮아요. 여기 사람들이 좋아서. 우리끼리 여행도 가고 취미생활도 하고. 자식들 눈치 안 보고 사니까 훨씬 편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그래요. 아들네 집에 있을 때는 매일 눈치 봤어요. 그러셨어요? 그럼 더 잘 오신 거예요. 여기서 편하게 사세요. 순자 씨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식사를 마치고 방으로 돌아오는데 휴대폰에 문자가 와 있었다. 민수였다. 엄마, 수진이가 우울증 약 먹기 시작했어요. 엄마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그래요. 나는 피식 웃었다. 지금 나를 협박하려는 건가? 곧이어 은지에게서도 문자가 왔다. 엄마, 내가 오빠한테 들었어. 엄마가 복지단체에 10억 기부했다며? 남한테 줄 돈 있으면 자식한테 주지. 엄마 진짜 실망이야. 나는 문자를 지워버렸다. 발코니에 나가 밤하늘을 올려다봤다. 별이 몇 개 보였다. 여보. 남편에게 말을 걸었다. 내가 잘하고 있는 거 맞죠? 당신이 고생해서 모은 땅인데 이렇게 쓰는 게 맞는 건가요? 바람이 불었다.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다. 당신 인생이야. 당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 나는 눈물을 닦았다.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이렇게 당당하게 살 수 있게 됐어요.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다. 다음날 아침 박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다. 고객님, 복지법인에서 감사패를 전달하고 싶다고 합니다. 10억 원 기부는 정말 큰 금액이라서요. 감사패는 괜찮아요. 그냥 어려운 분들 잘 도와주라고 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따님 분께서 제 사무실로 전화하셨어요. 은지가요? 네. 유산 관련해서 법적으로 문제 없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뭐라고 하셨어요? 유류분 청구는 가능하지만 생전 기부는 유류분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요? 화를 내시면서 끊으셨어요. 나는 한숨을 쉬었다. 변호사님, 제가 결정한 거 후회 안 해요. 제대로 한 거 맞죠? 물론입니다. 고객님의 재산을 고객님이 원하는 대로 쓰시는 게 당연한 거예요. 자식이라고 해서 무조건 받을 권리가 있는 건 아닙니다. 고맙습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다.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을 것이다. 지금부터는 나를 위해 살 것이다. 6개월이 흘렀다. 나는 로얄 실버 타운에서의 생활에 완전히 적응했다. 아침마다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고 오후에는 문화센터에서 서예와 요가를 배웠다. 순자 씨를 비롯한 새 친구들과 매주 영화를 보러 가거나 맛집 탐방을 다녔다. 무엇보다 좋은 건 누구 눈치도 보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오늘은 친구들과 제주도 여행을 다녀온 날이었다. 3박 4일 동안 렌터카를 빌려 섬 이곳저곳을 다니며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방에 들어와 짐을 풀고 있는데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어머니, 저예요. 수진이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다. 6개월 만이었다. 무슨 일이야? 어머니, 민수 오빠가 입원했어요. 뭐? 과로로 쓰러졌어요. 새 직장 구하려고 너무 무리했나 봐요. 지금 중환자실에 있어요. 순간 가슴이 철렁했다. 어느 병원이야? 삼성병원이요. 어머니, 오실 수 있으세요? 지금 간다. 나는 서둘러 옷을 갈아입고 병원으로 향했다. 중환자실 앞에는 수진이와 아이들 그리고 은지까지 와 있었다. 엄마. 은지가 나를 보더니 울먹였다. 오빠가 깨어나지 않아요. 의사는 뭐래?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뇌출혈이래요. 수술은 했는데 아직 의식이 안 돌아와요. 나는 창문 너머로 중환자실을 들여다봤다. 온갖 기계에 연결된 민수의 모습이 보였다. 가슴이 미어졌다. 아무리 실망했어도, 아무리 화가 났어도 그래도 내가 낳은 아들이었다. 어머니. 수진이가 다가왔다. 6개월 사이에 많이 야윈 것 같았다.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지난 6개월 동안 매일 후회했어요. 어머니한테 그렇게 대한 게. 수진이가 눈물을 흘렸다. 민수 오빠도요. 매일 어머니 생각했어요. 전화하고 싶었는데 용기가 안 났대요. 어머니한테 너무 못된 짓을 했다고. 어머니, 제발 오빠 좀 살려주세요. 수술비가 5천만 원이래요. 우리는 돈이 없어요. 아, 결국 돈 이야기구나. 나는 한숨을 쉬었다. 수진아. 네, 어머니. 너희 대출은 어떻게 됐어? 은행에서 압류 들어왔어요. 다음 달이면 집 경매 넘어가요. 민수는 직장 구했어? 아니요. 나이가 많다고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편의점 알바라도 하려고 했는데 과로하다가 이렇게 됐어요. 수진이가 울음을 터뜨렸다. 다 제 잘못이에요. 제가 어머니한테 그렇게 안 했으면, 제가 욕심 안 부렸으면. 나는 은지를 쳐다봤다. 은지, 너는? 엄마. 나도 남편이랑 이혼 직전이야. 내가 계속 엄마 유산 타령하니까 남편이 질렸대. 나도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은지도 눈물을 닦았다. 나는 의자에 앉았다. 이 상황을 보면서도 한편으로는 냉정한 생각이 들었다. 이게 진심일까? 정말 뉘우치는 걸까? 아니면 또 돈 때문에 이러는 걸까? 그때 의사가 나왔다. 보호자분 계신가요? 저요. 수진이가 일어났다. 환자분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추가 수술이 필요한데 비용이 많이 듭니다. 지금 결정하셔야. 얼마예요? 내가 물었다. 5천만 원 정도입니다. 제가 낼게요. 어머니. 수진이가 놀란 표정으로 나를 봤다. 그리고 대출도 제가 갚아줄게. 집 경매 막아. 어머니. 정말요? 대신 조건이 있어. 나는 천천히 말했다. 민수가 깨어나면 너희 가족끼리 다시 시작해. 돈 타령 말고 서로 의지하면서 살아. 그리고 이제 내 돈 바라지 마. 네, 어머니. 그리고 수진아. 네? 앞으로 민수 곁에서 잘 돌봐줘. 힘들 때 외면하지 말고. 수진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은지 너도. 응, 엄마. 남편한테 사과해. 그리고 내 가정이나 잘 챙겨. 부모 유산 바라지 말고. 알았어, 엄마.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내가 돈 낸다고 해서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는 건 아니야. 나는 여전히 실버타운에서 살 거고 너희들은 너희들끼리 살아야 해. 어머니 그래도. 하지만 가끔 보러 올게. 진짜 효도하고 싶을 때만 연락해. 돈 필요할 때 말고. 수진이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한 달 후. 민수는 다행히 의식을 회복했다. 아직 재활 치료가 필요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나는 일주일에 한 번씩 병원에 들렀다. 민수는 나를 볼 때마다 눈물을 흘렸다.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됐어. 이제 그만하고 빨리 나아. 엄마, 제가 정말 못됐어요. 엄마가 얼마나 힘드셨을지 이제야 알겠어요. 민수가 내 손을 꼭 잡았다. 엄마 앞으로 잘할게요. 진짜로요. 그래 믿는다. 수진이도 달라졌다. 병원에서 민수를 간호하면서 많이 깨달은 모양이었다. 어머니, 제가 정말 철없었어요. 돈이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민수 오빠가 쓰러지고 나서야 알았어요.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았으면 됐어. 이제부터라도 잘해. 은지도 남편과 화해했다고 했다. 진심으로 사과하고 앞으로는 욕심 부리지 않겠다고 다짐했단다. 3개월 후. 민수는 퇴원했고 작은 회사에 취직했다. 연봉은 전보다 낮았지만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졌다고 좋아했다. 오늘은 민수네 가족이 실버타운으로 나를 찾아왔다. 할머니, 손주들이 달려와 안겼다. 많이 컸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여기 진짜 멋있어요. 아이들이 신기한 듯 두리번거렸다. 엄마 이거. 민수가 꽃다발을 건넸다. 카네이션이에요. 어버이날은 지났지만 그래도 고맙다. 수진이도 도시락을 내밀었다. 어머니 좋아하실 것 같아서 김치찌개 끓여왔어요. 같이 드실래요? 그래 먹자. 우리는 내 방에서 함께 밥을 먹었다. 예전처럼 어색하지 않았다. 자연스럽게 웃고 떠들었다. 식사 후 아이들은 순자씨가 데리고 놀이방에 갔고 나는 민수, 수진이와 발코니에 앉았다. 엄마. 왜? 엄마, 저희 이제 정말 괜찮아요. 대출도 다 갚았고 제 월급으로 충분히 생활할 수 있어요. 다행이다. 그래서요. 민수가 망설이다 말했다. 유언장 다시 쓰시는 거 어때요? 뭐? 저희한테 주시려던 거요. 다시 생각해 주세요. 저희가 이제 달라졌잖아요. 순간 실망스러웠다. 역시 또 돈 이야기인가? 민수야. 엄마 아니에요. 민수가 급히 말했다. 저희한테 주시라는 게 아니에요. 저희는 이미 충분히 받았어요. 목숨도 구해주시고 빚도 갚아주시고. 그럼? 은지한테 주세요. 은지한테? 네. 은지도 정말 반성했어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은지 형편이 저희보다 더 어려워요. 애들 교육비며 뭐며. 수진이가 거들었다. 어머니 우리는 진짜 괜찮아요. 대신 은지한테 조금 도와주세요. 걔도 어머니 딸인데. 나는 두 사람을 바라봤다. 진심이었다. 자기들 배를 채우려는 게 아니라 동생을 생각하는 마음이었다. 알았어. 생각해 볼게. 감사합니다, 어머니. 그날 저녁 나는 박 변호사에게 전화했다.
변호사님, 유언장 수정하고 싶어요. 어떻게 수정하시겠어요? 신탁 재산 15억 중에 5억은 민수한테, 5억은 은지한테 주고 싶어요. 조건은 그냥 없애주세요. 조건 없이 주고 싶어요.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네, 애들이 변했어요. 진짜로요. 알겠습니다. 내일 서류 준비할게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다. 한강에 석양이 지고 있었다. 나는 지난 1년을 떠올렸다. 돈 없을 때 무시당했던 일들, 요양원으로 보내려 했던 일, 그리고 45억이 생긴 후 달라진 모든 것들. 힘들었지만 후회는 없었다. 이 과정을 겪으면서 나도 배웠고 아이들도 배웠다. 가족이란 게 뭔지, 효도란 게 뭔지,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무엇인지. 여보, 나는 남편에게 말을 걸었다. 우리 잘 키운 것 같아요. 돌아가긴 했지만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어요. 바람이 불었다. 남편이 웃는 것 같았다. 수고했어요, 당신. 나는 미소를 지었다. 1년 후, 나는 여전히 로얄 실버타운에서 살고 있다. 매일 아침 수영을 하고 친구들과 여행을 다니고 취미 생활을 즐긴다. 민수와 은지는 한 달에 2번씩 찾아온다. 돈 타령 없이 그냥 안부를 묻고 밥을 먹고 간다. 손주들은 나를 보면 할머니 집 가고 싶어요 라고 조른다. 여기가 놀 게 많아서 좋단다. 남은 재산 20억 중 10억은 장학재단을 설립하는 데 썼다. 가난하지만 공부하고 싶은 학생들을 돕고 있다. 나머지 10억은 내가 쓰면서 살 것이다. 가고 싶은 곳 가고 먹고 싶은 것 먹고 하고 싶은 것 하면서 누구 눈치 보지 않고 당당하게. 오늘도 순자 씨가 방문을 두드린다. 영숙 씨, 오늘 유럽 여행 설명회 가요. 같이 가요. 좋아요. 나는 가방을 들고 문을 열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된다. 당당하고 행복한 나만의 인생이.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두시면 대한민국 플렉스의 재미있는 소설들을 놓치지 않고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엄지척,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무료한 시간을 꽉 채워드리는 대한민국 최고의 이야기 보따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